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3.1절 100주년 기념을 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3.1절 100주년 기념과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을 기념해서 러시아 연해주 탐방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먼저 만세 삼창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3.1절 때 만세 삼창 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저희들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조금 각색을 해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만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만세, 이렇게 세 번 만세 삼창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 우리 대한독립 만세하고 하나님 나라 만세, 하나님의 교회 만세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 하나님의 교회 만세. 정말 이런 감격과 기쁨이 매일의 삶 속에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먼저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안중근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최재형 선생님은 잘 아마 모르실 겁니다. 먼저 우리 최재형 선생님에 대한 한 2분 정도 길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교육과 국권 회복에 앞장서며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한 최재형. 그는 러시아 독립군의 대부였다. 무역 등을 하며 러시아에서 큰 돈을 번 최재형은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을 위해 자신이 번 돈을 아낌없이 쓴다. 학교를 지어 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함양시키고 독립을 위해 국경을 넘은 의병들에게도 무기를 지원했다. 동의회는 1908년 러시아에서 결성된 한인 구국단체로 최재형, 안중근, 이범진 등이 주축이었다. 특히 최재형은 안중근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당시 재력가였던 최재형은 안중근에게 권총을 지원했으며 변호사를 보내 변론을 도왔다. 이렇듯 최재형은 연해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최재형. 하지만 1920년 4월 그의 독립활동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일제에 의해 바로 이 집에서 잡히고 만다. 얼음장보다 차가운 땅에서 한겨울 서리보다 더 매섭게 몰아치는 일본의 탄압에 맞서 싸운 최재형. 항일 의병투쟁의 지도자며 후원자로 그는 러시아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동의회와 권업회를 조직해 한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도 앞장섰던 마음 따뜻했던 인물. 그가 바로 연해주 항일운동의 핵심 최재형이다. 난로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뜻한 난로와 같은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선택하게 된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와 같은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용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모든 민족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우리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을 나누고 러시아와 우리 대한민국을 나눈다면 결국 우리도 민족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모두 다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PPT 자료를 보면서 이제 조금 역사 탐방에 대한 부분과 신앙적인 의미를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PPT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러시아 저희들이 일정이 8월 26일부터 30일 동안에 진행되어졌습니다. 아마 연해주 하면은 다들 좀 어감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저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과연 평생을 갖도록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연해주는 말 그대로입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라는 의미에서 연해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넓게 보면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이제 우스리스크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이 발해를 아마 다 기억을 하시고 고구려를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도 연해주 땅에서는 고구려의 유물과 발해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1세기부터 668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숨결이 살아있는 땅입니다. 그 연해주를 비롯해서 만주 땅까지 다 그 당시에 고구려 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가 없어지고 그 이어서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대조영이 발해를 이제 창건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과거에 고구려의 땅의 상당수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이 그 당시에 발해의 땅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과는 떼내야 될 수 없는 역사적 관계가 있었던 지역이 연해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해주의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 1.7배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요. 서쪽에는 이제 중국 땅하고 접경을 하고 있고, 남서쪽에는 한반도하고 접경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가장 넓은, 러시아도 뭐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지역이 연해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블라디보스톡에는 60만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스리스크 지역에는 20만이 산다고 합니다. 80만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저도 해외를 뭐 많이 다녀보지 못해서 연해주에 갔을 때 가장 놀란 것은, 저희들은 한국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뭐든 심고 가꾸고 하는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 발해 성터를 가보니까요, 그 뜨넓은 광야가 확 펼쳐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얼른 땅을 사가지고 그때 뭐 집도 짓고 뭐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 한국 땅에 갇혀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지구촌 시대라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나도 한국 땅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세계를 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가지고 모든 세계를 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고 계시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 삼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8월 26일 이제 첫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을 때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1시간 우리나라보다 연해주가 빠르게 됩니다. 도착을 하게 됐을 때 저녁 7시경에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는데, 기온은 약 24도 정도로서 좀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2시간 15분 정도, 비행기로 2시간 15분 정도로 걸리는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밤이 되어버려가지고 미르교회, 아마 2년조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 청년부하고 청소년 팀에서 50여 명이 이제 방문을 하셨을 텐데,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우스리스크 지역에 있는 미르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숙박을 하면서 이제 4박 5일을 지내게 됐는데요. 아마도 블라디보스톡하고 이제 우스리스크 지역에 우리 한인교회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인터넷을 또 찾아보고 하니까 많은 교단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도 보면 블라디보스톡 장로교회, 영락교회가 있고, 블라디보스톡 감리교회, 블라디보스톡 베로자교회, 블라디보스톡 동부교회,
블라디보스톡 제일교회, 블라디보스톡 주한감리교회, 우컬라이아 감리교회, 블라디보스톡 순복음교회, 블라디보스톡 믿음교회, 너무나도 많은 농아인 교회까지도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수리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나갔는데, 우르스트레스교회는 성서교회, 그리고 니콜스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교회, 우스리스 소망교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함께하게 된 우스리스 미르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1998년도 3월 29일 날 김건수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러시아 땅에 전도 폭발하러 가셨다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미르교회에서 이제 러시아로 가서 개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상당히 종교인에 대해서 우호했다고 합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잘 수용을 해주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해서 지금은 이제 한 20여 년째를 모습계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참 아름답게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고 수요 예배가 보통 없는데 이 미르교회는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하는데요. 새벽 6시만 되면 막 큰 찬양이 들려옵니다. 본당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한 2시간 정도를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한 8시경부터 1시간 정도를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4일 동안 새벽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습니다. 옆에 제 선교사님 두 따님이 계신데 큰 따님의 자제는 이제 사위는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고려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큰 따님이 통역을 이제 새벽에 해주셨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면 또 러시아로 통역을 해주고 해서 새벽 시간에 한 40분 공부를 하는데요. 얼마나 이분들이 열정적인지 다 깨알같이 적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깨알같이 쓰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도 우리는 보통 공부할 때 듣기만 하는데 이분들은 적으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는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간단하게 티타임을 갖고 나서 일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에 세워지고 나서 일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나딕을 겁니다. 허성한 목사님께서 이분이 함께 가셨는데 수요일 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미르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고 저희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김택환 장로님께서도 찬양 지도를 해주셔서 411장 아마 구역장 권찰 개강 모임이 있었죠. 저희들 그날 금요일 날 불렀던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저희들은 수요 예배 때 현지에서 미르교회에서 우리 김태가 장로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1시간 정도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찬양을 특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뜻깊은 사진, 우리 단체 사진을 찍게 됐는데요. 참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라는 것이 참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잘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 현지 분들이 제가 설교를 새벽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나면 손을 꼭꼭 잡아주십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몰도바에서 오신 한 중년의 신사분이 계셨는데 너무나도 환하게 반겨주시고 같이 또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신앙적인 교제를 계속하자고 이메일도 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미르교회에서의 4박 5일의 일정을 보내면서 다들 놀랐던 것이 불평할 줄 알았습니다. 호텔이 아니라고요. 보통 저희들이 여행 가면 호텔에서 자는 걸 선호하지 성교관에서 잔다는 것은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4박 5일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이 모두 다가 호텔 음식보다도 낫고 호텔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인 교제와 나눔을 가졌다고 감사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일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신안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 어색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신안촌 하니까 이게 무슨 촌인가 해서 했는데, 새로운 한국인이 정착했던 마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다른 마을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863년이죠. 처음에 이 한경도에서 한 8가정 정도가 이제 연해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민족이 이제 발해 고구려를 이제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역사적인 이제 간격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경도에서 살던 분들이 연해주로 이주하면서 연해주 지역에 이제 살게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러한 이제 조약으로 인해서 이주하게 됐지만, 그 후에는 일제히 핍박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살기 어려워서 연해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연해주 지역에 한민족이 무려 20만 명이 살게 됐다고 합니다. 8가정 정도가 처음에 이주하게 됐는데 20만 명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숫자가 그곳에 생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철도,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고 있었고, 부동항이라 하죠. 블라디보스톡은 얼지 않는 항구, 러시아가 군사적인 전략 항구로 얼지 않는 항구를 조성하겠다 해서 많은 일자리가 이제 제공되다 보니까 한국 민족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20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살았지만, 러시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백성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던 지역, 개척리라고 하는데요. 개척을 했다는 개척리입니다. 한국말로 개척리인데, 그 지역에서 신안촌으로 이주하게 돼서 이곳에서 다시 그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한국 백성들이 참 놀라운 것은, 이번에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도 마을을 형성하고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러시아도 나중에는 이제 한민족을 중앙아시아로 추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너무나도 농업을 잘해서 러시아에서 표창장을 줬습니다. 그 정도로 한민족은 참 어느 곳에 가든지 근면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다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레닌 동상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레닌 동상이 있는데요. 자,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딱 레닌이 동쪽 딱 뭐를 향하고 있죠. 역마다 이제 그 레닌 동상이 있는데, 이 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블라디보스톡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동방을 정복하라. 동쪽을 항상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방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아주 큰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닌도 공산당을 창건했던 사람이었고, 소련 당시 최고의 국가 원수였던 레닌조차도 동상을 짓는 동방을 향해서 동방을 정복하라.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 동방을 정복하게 했었던 민족이 러시아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의 신앙도 러시아와 같이 동방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됩니다. 그곳에 가면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함정 10척을 격파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 러시아 잠수함이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도록, 포화라든지 그 당시에는 어뢰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당히 빠른 속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함정 10척을 이제 격파하는 공을 세워서 러시아에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잠수함 박물관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곳에 승선했던 많은 승무원들은 영웅으로 취급한답니다. 러시아 영웅으로 취급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넘겨주시면요. 제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려고 사진을 한 게 아니고,
찍은 사진 저기밖에 제가 소유한 게 없어서 제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은 시베리아 횡단열차 종착역이고 시장역입니다. 8,800인가요? 한 8,000km가 넘는 아주 인생에 한 번은 꼭 타봐야 될 열차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오랜 시간을 달려도 끝이 없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러시아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이주할 때 쓰였던 철도도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1일 이곳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열차를 타고 하얼빈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역이 이 블라디보스톡 역이라는 것입니다. 참 1900년대에 그냥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 블라디보스톡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발해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발해의 영토를 제가 잠시 좀 가져봤는데요. 지금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특별시도 있고 읍리가 있지만은 고구려 땅만큼은 이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발해가 그래서 많이 고구려 시대 쪽의 땅을 회복을 하게 되죠. 회복했을 때 그 우수리스크 지역을 솔빈 구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솔빈부라에서 솔빈 성터가 있는 것이 이제 우수리스크 지역을 말을 하는데요. 이 발해는 영토를 5경 그리고 15부 62주로 나누어서 정치적인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발해의 우수리스크가 발해의 한 일부분이었다는 겁니다. 한 장을 넘겨봐 주시면은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이 고려인 문화센터입니다. 우리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던 한민족의 아픔이 바로 고스란히 다 역사적인 흐름으로 기록됐는데요. 우재현 장로님께서 계속 강조하셔서 저도 뭐 머릿속에 딱 박혔습니다. 씨앗, 불꽃, 들꽃, 평화. 한민족의 어떤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네 가지 용어입니다. 씨앗과 같이 그 불모지로 가서 불꽃처럼 그곳에서 불을 태우고 들꽃같이 그 땅에 경작을 해서 새로운 삶을 일구고 그곳에 평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씨앗과 불꽃과 들꽃과 평화라는 네 가지 용어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던 고려인들의 삶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참 아픔이었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요, 마냥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될 만하면은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고려인들의 역사가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미르교에서도 저희들이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고려인의 후세들이더라고요. 얼굴은 저희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말만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데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한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지만 미르교의 청년들도 고려인의 후세들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복음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라즈돌 노예역이라는 곳이 이제 고려인 이주의 아픔의 역입니다. 이곳은 가장 처음으로 강제이주 열차가 출발했던 역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정착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까지 가려면 40일을 타고 가야 됩니다. 기차로 40일을 가야 됩니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곳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도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들, 가축들을 태워놓은 그 진칸에 실려가지고 40일을 타고 가는 겁니다. 모든 대변, 소변을 그 차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추위와 혹독한 한파가 찾아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간혹 기차가 멈추면 시체를 버릴 수 있지만은
기차가 멈추지 않을 때는 어린 아이들을 그냥 죽으면 그냥 기차에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이주를 했던 사람이 1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7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한 겁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이 한민족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7만 명을 이주했고, 그 중에 스탈린에게 충성을 했던 2,500명의 한국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중에 반역할 김새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충성했던 자신의 일을 도왔던 이들을 한국 지도자 2,500명을 한 자리에 다 처형을 시켜버리고 강제 이주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연해주에서 하바로스크, 이르쿠스크를 지나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40여일간의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노약자들, 그리고 질병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 찾아오게 됐을 때 한민족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토구를 파고 추위를 이기고 농사의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 정부가 상을 내릴 정도로 우리 한민족은 그 중앙아시아 이주에서도,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홍범도 장군이 나오죠. 그 홍범도 장군도 이 당시에 중앙아시아로 마지막 말년을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민족의 아픔이 있는 땅이 중앙아시아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러시아가 제2주를 허락해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하고 연해주 지역에 5만 명의 정도의 이제 한민족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처음 봤던 최재형 선생님의 영상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용했던 권총을 지원했던 분이 최재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로와 같다. 제가 러시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화로와 같다라는 러시아 용어를 최재형 선생님에게 따뜻한 불을 떼어줬던 최재형 선생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재형 선생님은요, 11살에 너무나도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선장의 양자로 들어가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러시아 말도 능통하고 한국말도 너무 능통하다 보니까 러시아와 한국 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게 되자마자 이때부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동의회를 조직을 하고 안중근 의사와 이범윤, 이휘정과 함께 동의회를 조직하고 이 홍범도 이상설과 함께 권업회를 조직을 해서 신문도 발행을 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던 선생님이 최재형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공부를, 우리 한민족의 학교를 사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이제 다 책임지고 독립운동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댔던 인물이 최재형 선생님입니다. 참 이 최재형 선생님을 보면서 자신이 자수성가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이 최재형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많은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생각이 나고, 우리 예수님도 생각이 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달란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시편 말씀을 새벽 시간에 전했는데, 악인의 삶을 살아갔던 사울 왕과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던 다윗의 모습을 대조해 가면서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재형 선생님을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갔던 곳이 최초의 임시정부가
설립된 곳입니다. 지금은 학교로 설립되어 있더라고요. 저 사진도 겨우 찍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쭉 나오면서 찍지 말라고 우리 건물에서 왜 사진 찍느냐 해서 조금은 할 뻔했는데요. 그래서 그 찰나를 지켜서 사진을 한 장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참 전노 한인 중앙 중에 우리 그 러시아에 살아가는 한민족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듬해 임시정부를 선포한 대한민국 의회로 이제 확대 개편되는 그 출발점이 저 장소입니다. 임시정부가 출범했던 곳이 저 건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또 찾았던 것이 우스리스크 지역에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 선생님, 아마 헤이그 특사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헤이그 특사로 살아졌던 이상설 선생님인데요. 이상설 선생님은 참 어찌 보면은 대한제국 시절에 의전부 장관, 지금은 장관급까지 올라갔던 지위를 가졌던 분입니다. 아주 고위 관직에 올랐던 분이었지만 독립을 운동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우스리스크에서 병마로 마지막 시기를 보냈는데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되기 전에는 내 시체를 가져가지 말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설 선생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냥 강가에 뿌려졌을 뿐입니다. 이분을, 이상설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오비를 수이푼강이라더라고요. 수이푼강이 흐르는데 그 수이푼강도 근방에 보면 발해에 이제 외성 부분이 보이는 근방이 있는데 그곳에 이상설 선생님의 유오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독립운동가죠. 어쩌면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해설을 하면서 이 외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묻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자신을 희생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서 유오비를 설치하고 그들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먼 곳입니다. 3시간 반을 달려가서 간 곳이 이제 안중근 의사가 단지동맥을 맺었던 곳인데요. 그것이 크라스키노라는 지역입니다. 크라스키노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서 12명의 사람이 대한독립만세를 3창, 저희들이 예배 초두에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은 대한독립만세 3창을 하고 자신의 왼손에 무명지를 잘라서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앞면에 대한독립을 쓰고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를 3창하고 하늘과 땅에 맹세하고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여기서 단지동맹을 맺었던 곳이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결성 크라스키노라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보면 저희들은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기억하시지만 김기룡, 백교삼, 황병길, 조홍순, 강순기, 강창두, 정원주, 박봉석, 유치용, 김백춘, 김천하 다들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의 무명지를 잘나가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결성했던 단지동맹을 맺었던 크라스키노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이곳에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할 수밖에 없는 15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가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그리고 1907년 정미칠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넷째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 번째는 군대를 해산시킨 죄,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일곱 번째는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여덟 번째는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아홉 번째는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그리고 열 번째는 은행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그리고 11번째는 한국이 300만 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12번째는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죄, 13번째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 정책을 호도한 죄, 14번째는 일본 전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전황을 죽인 죄, 15번째는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이 1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겠다는 단지 동맹을 맺은 곳이
크라스키노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한 4.4km를 더 가게 되면 핫산 공원이 있습니다. 전망대가 나오는데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핫산 전망대는 우리 민족과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전쟁입니다. 중국과 소련과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투를 기념하는 장소가 이제 핫산 전망대인데요. 정확한 명칭을 하면 핫산의 영웅들 기념비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올라가면 두만강이 보이는 겁니다. 저 북한 땅. 그리고 중국의 훈춘입니다. 훈춘. 중국 땅도 바라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곳에 포시에트만이라는 항구가 보이는데, 이곳은 원산과 청진동에서 배를 타고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 곳이 핫산 전망대입니다. 이곳에 가면 넓은 곳이 다 보이죠. 특별히 바라볼 두만강 지역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북한 땅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간 곳이 발해의 성터입니다. 정말 거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발해가 얼마나 큰 국가를 이루었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발해의 성터를 가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광활한 대지, 지금은 이제 내성의 유물들은 한 개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외성에 그냥 성을 이루었던 물품들이 있지만 내성의 물품들은 하나도 지금 발해의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해의 성터를 가서 바라보게 될 때 너무나도 광활한 이곳에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살았다라는 것 자체로도 감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발해의 성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좁은 대한민국이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 땅을 뛰어넘어서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세계 열방의 우리 디아스포라가 다 이제 하나님께 흩어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제자를 삼아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는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곳에 가든지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땅에 머물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발해의 성터를 보면서 다들 가슴이 뻥 트인다는 그걸 이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광활함을 보면서 참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혹시나 나중에 되면 저 조각들, 기와 조각들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하셔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스리스크 발해 성터의 해자 아시죠? 예전에 유럽이라든지 보면 물길을 이제 새로 조성을 해서 그 성주위를 적군이 이제 쳐들어올 수 없도록 물길을 만들어 놓은 이제 해자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강줄기, 둘러 있는 물줄기입니다. 저쪽에 강줄기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그 물결을 틀어서 성주위를 이제 돌려있던 발해 시대 해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기념사진을 찍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거북이상, 발해 왕조가 얼마나 창성했는지를 이제 그 거북이상의 비석은 이제 아마 박물관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부분만 있는데 거북이상, 발해 왕조의 찬란함을 적어놓은 이 거북이상이 우스리스 시민공원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주거지역이었다면 벌써 철거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공원에 있어서 다행스럽게 철거되지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아마 궁금하신 것이 하나 있을 것인데, 러시아 정교회가 아마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를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러시아 종교에는 이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가톨릭 교회라든지 영국 성경회, 우리 개신교는 다 서방교회입니다. 서방교회에 속하게 되고 동방교회는 이제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러시아 종교회가 중심을 갖게 되는데, 이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같은 신경이 있는데, 동방교회는 그리스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해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성부로부터 나왔다, 이 구절이 라틴어로 번역하면 성자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이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헬라어의 관점에서 보면 성자로부터는 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성자와 성부, 니케아 신조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 다 동등하다고 했는데, 왜 동방교회 너희들은 예수로부터 출생하셨다는 것을 필리오계 문제죠. 그래서 왜 빼려고 하느냐, 이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1400년대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방정교회도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제 가톨릭에 보시면 성화라는 거 있죠. 이거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 심지어는 가정에서 켜놓으시는 초도 판매한다고 해요. 아주 세속화됐더라고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이제 그 입은 옷들이 목회자죠. 오늘 한국교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입은 옷이 너무 화려해요. 근데 외식적인 그런 예식은 있는데 같이 함께 갔던 분들이 과연 러시아 종교의 구원이 있겠느냐라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많이 외형적인 부분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만 더 보시면은요, 러시아 종교에서 사용하는 첫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사진에 보면 십자가가 잘 보이지 않을 텐데, 러시아 종교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십자가 말고 그 위에 한 줄, 밑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시를 이제 한 줄을 더 껐고요. 그리고 밑에 왼쪽이 올라가 있고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한 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쪽에 있는 죄인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말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해서 왼쪽에 있는 분은 하늘나라에 갔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죄인은 지옥에 갔다 해서 한 줄을 더 꺼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종교의 십자가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 그리고 두 제수의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비스듬한 라인이 함께 되는 것이 러시아 종교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나눌 텐데, 이렇게 간략하게 이번에 러시아 연해주 탐방을 러시아 연해주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5만 명의 사람들이 연해주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들은 결코 외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한국인들과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우리 시온성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1운동 100주년 기념이며 우리 시온성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러시아 연해주 근대 기독교 역사 탐방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